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미래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이 대표는 독재의 시대가 왔고 증거도 없이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제 칼바람이 부는 강추위가 종일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오늘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소진 시기가 2년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물가 지표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미래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FC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인데 막대한 민간 특혜에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도 승인했다고 의심하는 검찰과 또 한 번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하루 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청사 주변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검찰도 동선과 안전 대책을 짜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다며 9시 반까지는 오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애초 예고한 시각에 나가 지지자 인사도 하고 입장을 밝힌 뒤 조사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의 쟁점은 크게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와 배임, 천화동인 지분 약속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줄줄이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민관 유착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씨알도 안 먹히는 공산당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같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부터 건설사 사업 배제까지 사익을 극대화할 각종 특혜를 다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인 5,5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는 주장 역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확보할 이익을 못 가져왔으면 배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류는 특혜 제공과 배임이지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뒷돈입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받는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가 이 대표까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씨와 정 전 실장 모두 입을 닫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있으니 공소장에 적은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산필 규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수십 쪽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건 자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입장도 변한 건 없어서 조사 내내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미래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독재의 시대가 왔고 이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전북 군산 공설시장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다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 감옥을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서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해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증거도 카더라도 필요 없고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동행을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는 많은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지만 출석은 변호인 한 명만 대동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현장에는 실무 지원을 위해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만 나갈 예정이며 민생과 국정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처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각각 PK와 충남 지역을 훑은 두 주자는 오늘은 수도권에서 지지세 다지기에 나섭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중도 하차로 집권여당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유력 주자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불씨가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자신이 과반에 가깝게 득점했을 뿐 아니라 실제 투표권이 있는 당원 사이에선 자신이 1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김기현이 벌써 과반을 훨씬 넘은 수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심은 김기현이 1차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반면 직전 조사보다 1위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결과를 받아든 안철수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겠다며 기대감과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또 중도표를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은 나 전 의원 지지층을 향한 구애와 함께 당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김기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삼공항으로 이름 붙이고 원전 방패장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안철수 의원은 충남에서 수도권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엔 두 주자가 수도권에서 지지세를 모읍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안 의원은 경기도 양주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로 맞불을 놓습니다. 이제 40일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주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출마가 마지막 변수로 남은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미애, 김영선, 김정재, 배현진, 양금희 등 여성 국회의원 10명과 2시간 정도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오찬 참석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여성 의원들을 격려했고 UAE, 스위스 순방 성과와 한부모 가정 등 여성과 아동, 문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문화 관련 지식을 활용해 활동 반경을 넓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수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쯤 되면 김 여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 마땅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다른 사람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건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 씨에게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공범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모 씨의 인연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은 두 사람은 같은 해 4월에서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함께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통장 잔액 위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저축은행에 최 씨 등 명의 통장 잔액이 350억 원가량 있다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건데 이 증명서는 관련 소송을 할 때 자금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은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은 물론 법원도 모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왜 법원에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주장이 엇갈립니다. 최 씨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가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 씨 제안에 따라 위조를 했을 뿐 재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 씨는 그런 제안을 한 적 없고 위조된 증명서인지 모르고 재판에 활용한 것이라고 맞섭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잔고 증명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번에 안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최 씨와 같은 징역 1년형을 내리면서 내린 결론은 둘이 공범이라는 겁니다. 여러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안 씨가 본인 해명과 달리 최 씨와 위조를 공모했고 이를 알고도 재판부에 냈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1년 말 최 씨 선고 때 재판부는 최 씨가 재판에 허위 증명서를 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이 서로 속았다고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안 씨와 최 씨 모두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최 씨는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인 오늘 아침까지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 제주도 산간에도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도 거듭 제안했는데요.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1,000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돈을 뿌리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죠.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늘리기로 했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지자체 지원 월동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사는 김 씨는 집안에서도 모자와 패딩을 벗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전기장판에만 의지하고 보일러를 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기름 보일러에 넣는 등유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등유 한 통 200리터를 채우려면 30만 원 넘게 드는데 김 씨가 받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5만 원가량.
한 번씩 나가면 30몇만 원씩 나가 보니까 정부에 주는 거, 민간에 조금 지원해 주는 거 다 모아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모으는 거지. 11월 달쯤 내가 이었는 거. 등유 한 통으로 6개월을 버티곤 했지만 올겨울은 역부족. 전기 히터와 난로까지 동원했지만 이마저도 돈 걱정에 쉽게 켜지 못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혀 한시름 놓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한드름 까보면 되죠. 중부에서 그 정해놓은 게 그거라고 하니까 뭐 내가 딱히 뭐 어디 하소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에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월동비. 울산에서만 3,327세대에 지급되는데 20년 넘게 연간 1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울산의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36.4%, 전기요금은 18.5% 각각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가스비 인상되면서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이렇게 조금 요청을 드려보든지 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5개 구군이랑 또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이르면 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곳이 또 있습니다. 기름과 가스 배달이 안 되는 달동네입니다. 얼음장 같은 집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달동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조성길 씨. 얼음장 같은 집에서 전기장판과 드라이기로 추위에 움츠러든 몸을 녹입니다.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할 만큼 춥지만 보일러는 꺼져 있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걱정도 크지만 기름을 배달시켜도 길이 가파르고 좁은 달동네로 배달을 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20리터 기름통에 난방용 기름을 사와 직접 집으로 옮겨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배달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뭐 돈만 있으면 뭡니까? 그 길도 없고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이 동네가. 30년 전 이곳에 정착한 함정식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비싼 전기료에 아예 코드를 뽑고 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교체도 고민해봤지만 LPG 가스 배달도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특히 수도가 꽁꽁 얼 만큼 한파가 찾아오면 집을 비우고 친척 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추워서 주변에 있는 아들 집이나 뭐 친구 집, 뭐 아니면 보호센터 이런 데 좀 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이 늘면서 지역 우범화가 우려되는 상황. 다행히 2년 전 정부의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돼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경남도도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연탄을 떼고 연탄을 배달해야 되고 또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또 지원할 부분들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가 걱정되는 요즘 달동네 주민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남부지방은 지난해 가뭄 발생 일수가 200일을 훌쩍 넘으면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민과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농어촌 공사가 저수율을 높이고 섬마을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가장자리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가득했던 자리엔 숲풀이 무성히 자랐습니다. 섬마을에선
제한급수까지 이뤄지면서 당장 먹을 물도 걱정입니다. 이런 가뭄은 내가 64살 먹었지만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이런 경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하게 가뭄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뭐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지금.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발생 일수는 227.3일. 지난 2017년 가뭄 발생 일수 162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반세기 만에 가장 긴 가뭄을 겪었습니다. 올해 내린 눈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저수율은 평년을 밑돌았고 전남 서부권과 섬지역은 가뭄이 더 심각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 이전에 저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물이 부족한 전국 133개소 저수지에 용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국 133개소 저수지에 1,900만 톤의 용수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는 섬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전남 신안 지도와 아패도까지 영산강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 공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우순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물가지표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거란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5.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또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결정 시 고려하는 물가지표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은 지난달에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간 다음 달 2일 새벽 끝나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한 후 지난달에는 0.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 상단을 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률 둔화와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 완화,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등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5%, 나스닥 지수는 0.95% 각각 올랐습니다. 반도체 회사 인텔은 실적 부진으로 6.4% 하락했지만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여파가 이어지면서 11%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무섭게 치솟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인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점을 찍고 한풀 꺾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말이면 3%대로 떨어질 거라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거로 낙관했습니다. 1, 4분기를 서서히 지나면은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 가면은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경기는 수출 부진의 충격으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통화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거나 혹은 경기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이동하는 그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는 데다 공공요금도 계속 오를 거로 보이는 등 여전히 물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기세와 가스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물가 상승 둔화를 체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5,500원이야 이게 5,500원. 아이고 2,000원 하던 게 5,500원에 이렇게 오르니까 뭐 서민들은 감당을 못해요. 이를 반영한 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자칫 악순환에 빠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해 소비가 위축되면 다시 경기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5% 수준을 넘어가는 높은 물가 수준이 유속되면 물가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할 때 5% 수준을 4.99면 바꾸고 5.01이면 안 바꾸고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큰 트렌드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물가냐 경기냐 통화 정책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상 결과는 4차 때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논의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는데 이번에는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보인 반발이었습니다. 극한의 대립 끝에 정부와 의사협회는 논의로 풀자며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얘기하자던 당시 약속에 따라 양측이 다시 만났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리는 날 열릴 첫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의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원칙과 필수 의료체 협의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새 정부 들어와서 필수 의료 살리기 의료 현안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작년 12월에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서 더욱더 의정 간의 신뢰가 확고해졌지 않나. 의정 모두 필수 의료를 살리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이 10년 넘게 동결됐는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낮은 수가 등 열악한 근무 환경 해결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 과제로 꼽았던 비대면 진료 제도의 법제화를 오는 6월까지 마친다는 목표지만 의료계는 오진의 가능성과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이미 3,5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점 등이 논의의 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협의체 회의를 매주 열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이 사건 특채를 진행토록 했다며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이 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한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에 기반해 공개 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던 것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입장을 내고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불법 채용으로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논평으로 이번 판결이 진보교육감 죽이기고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전환자인 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여전히 성소수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는 심신장애인으로 분류돼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됐습니다. 저희 선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 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법원은 육군의 강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성소수자 단체란 이유로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박해를 받다가 우리나라에 온 트랜스젠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인권위가 1년 전 정부 정책의 기본 근거가 되는 국가 통계를 낼 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는데 최근 국무총리실 등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성전환증을 정신장애로 보는 현 질병 분류표를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판단 근거를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미 WHO 국제질병 분류는 2022년으로 발효가 됐거든요. 혐오 차별을 막고 낙인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어떤 책임을 보여주는 개정인데 그것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는.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6년 만에 열린 한국 정례 인권 검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사항과 우리 정부 대표단의 답변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겨울밤 막차를 놓치고 몸을 녹이려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난 70대 할머니가 경찰관들을 고소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A지구대 근무자를 상대로 70대 B씨 고소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0시쯤 다른 곳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뒤 부산 A지구대에 들어갔다가 40분 뒤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구대 측은 B씨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업무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내보냈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레 0시부터 헬스장과 사우나, 마트 등 실내 대부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곳은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입니다. 이 장소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돼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 시설에 있는 편의점과 헬스장 등의 각종 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학교나 학원 통학버스와 행사 관련 단체버스 등 차량 이용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실내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체육관 등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
1m 간격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응원이나 교가 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생성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또는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4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WHO에 보고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나왔다고 언급하며 방역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결정 결과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사이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춘제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고속도로 귀경 정체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을 피하려는 자가용 이동이 늘면서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터널 밖으로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뛰쳐나옵니다. 잠깐 사이 하얀 마스크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뜩이나 극심한 귀경길 정체는 더 길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날 하루 기준 중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70만 대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춘제 귀성객은 갑절로 늘어난 데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자가용을 몰고 고향으로 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今年自驾出行将占主流，约占各种出行方式的60%以上。 고속도로에 발이 묶인 귀성객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 춤을 춥니다. 땅덩이는 넓은데 유독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서 열대번 충전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今年高速公路出行还有一些新的变化。春节期间，新能源汽车江苏的充电量是去年的2.5倍。 승용차가 없는 농민공들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몇 날 며칠을 달리기도 합니다. 3년 만에 진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국인들은 집에 잘 돌아갔느냐는 인사로 길었던 춘제 연휴의 끝자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우리나라와 필리핀 순방길에 오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한 만큼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F-18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항공모함 갑판을 날아오릅니다. 곧이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MH-60 시호크 헬기. 미군 니미츠 항모 타격단이 훈련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입니다. The op tempo might increase depending on what the demand is, but so far for this deployment, everything's been smooth sailing for us. 미군 항공모함이 중국 코앞에서 훈련을 하는 가운데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와 필리핀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거라며 이번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Again,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remains rock solid, and he's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his counterparts there. 특히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미국도 의식하고 있는 만큼 오스틴 장관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연습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입니다. We are focused on making sure that nobody attacks South Korea. 이와 함께 최근 미 의회 조사국에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만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른바 푸틴의 요리사로 시작해 악명 높은 용병 단체 와그너 그룹을 조직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만약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푸틴도 프리고진을 만만히 대할 수는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의 요리사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대중의 전면에 나선 건 지난해 여름입니다. 당시 그는 러시아 교도소들을 방문해 형 면제와 고액 월급을 보장한다며 죄수 수천 명을 용병으로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Далее через полгода уходите домой, получив помилование. 푸틴 대통령을 등에 업은 프리고진은 내무부와 검찰을 틀어지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죄수들을 석방시켰습니다. 이후 그의 용병은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 올해 초 동부 군사 요충지 솔레다르를 탈환하는 수운을 거뒀습니다. Приехал сюда, чтобы вручить медали парням, которые брали Солидар. Вот этот вот человек командовал взятием Солидара, взял его. 푸틴의 요리사로 출발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주목할 만한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2014년에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학살을 일삼은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을 조직했고 2016년엔 여론조사 회사를 위장해 미국 대선에까지 개입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이 같은 경력 모두는 푸틴 대통령이 수족처럼 그를 부려왔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가을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 투항했다가 포로로 교환된 죄수 출신 용병을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해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정재계 인사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러시아 전문가 미하일 지가르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주장했습니다. 미하일 지가르는 이달 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에 게라시모프를 앉힌 것도 애국자로 인기가 급상승한 프리고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쟁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푸틴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 오면 푸틴은 더 이상 자신의 요리사를 쥐고 흔들지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세계적 클래식 명가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모처럼 콘서트도 있어서 방 안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동안 겪은 인종차별의 서름을 토로하며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차에서 자주 들었다는 양키 두들이라는 곡입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발표하는 5번째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에스더 유는 이 밖에 독일과 미국의 낭만주의 작곡가인 막스 브루우와 사무엘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했습니다. 6년 만에 발표한 이번 앨범은 에스더 유가 상임 연주자로 있었던 영국의 명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후에 저희가 아직도 힐링할 게 많으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 그런 음악을 꼭 녹음하고 싶었어요.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에서는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음반 수록곡을 선보입니다. 4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16살 때인 2010년 시벨리우스 콩쿠르, 그리고 2012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으로 세계의 명성을 떨쳤고 현재 영화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28살 청년은 인종차별의 아픈 기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아도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항상 Asian minority죠. 최근 코로나 후에도 좀 피부 색깔 때문에 오해받고 조금 안 좋은 경험들이 있었죠. 한국 이름으로는 유지연, 된장찌개를 잘 끓인다는 에스더 유는 올해도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해외 공연 일정이 빡빡하지만 모국에서의 활동에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리사이트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하는 젠 트리오 무대도 한번 한국에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시즌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올해도 자신이 잘해야 팀의 주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WBC와 시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김하성이 2023 시즌을 다시 도전하는 자세로 시작합니다. 징계가 끝나는 타티스 주니어가 팀에 복귀하고 정상급 유격수 젠더 보카스까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영입을 검토했던 다른 팀들이 대체 선수를 선택하면서 팀 잔류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루수로 포지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어느 팀에 가든 항상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잘 준비해서 부딪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르고도 다시 생존 경쟁으로 빅리그 3년째를 시작하게 된 김하성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부족했던 타격 훈련에 집중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4강을 목표로 하는 3월 WBC에서도 메이저리그 3인방 최지만 에드먼과 함께 공수에서 중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WBC와 시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 애리조나에서 대표팀을 소집하는 이강철 감독도 훈련 준비를 위해 같은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 이 감독은 아직 피츠버그 구단과 연봉 협상을 끝내지 못한 최지만의 합류가 불발될 경우 일루수가 아닌 다른 포지션 선수를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혹시 잘못되더라도 뒤에 대안은 지금 다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방침상 이들 빅리거들은 애리조나 훈련에는 함께할 수 없고 빨라야 3월 2일 고척돔 훈련부터나 대표팀과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특히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기온은 현재 영하 10.8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선이고요.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도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한데요. 오늘 곳곳에 눈이 옵니다. 제주 산간에 5에서 10, 서해안에 최고 5cm가 예상이 되고 서울에도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도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0.8도고요. 부산은 영하 7.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0도, 부산은 3도 예상됩니다. 한파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